이제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좀 더 과학기술 아니면 글로벌 환경에 맞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제일 조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더니만은 해외만 나가면은 그 여사님들이랑 서가지고 이렇게 다자간 회의할 때 보면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아니면은 뭐 이 진짜 서가지고 차렷자세로 서가지고 다른 나라 정상들은 어깨 끌어당겨가지고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고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뭐 다음번에 만약 약속 잡고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정차렷 자세로 서가지고 사진 찍기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걸 보면 자괴감 많이 느끼죠. 근데 그건 왜냐하면은 그 세대를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 자체가 그 세대에게는 적었기 때문이겠죠.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은 어릴 때부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해외를 누빌 수밖에 없었던 이명박 대통령 정도가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면은 그 부시 골프카트도 몰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어떻게든 살가워지려고 노력했던 게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 변호사 출신이 아니면 뭐 검사 출신이 가가지고 어디에 굽혀본 적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왜 다른 나라 정상에 가가지고 살갑게 굴고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좀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 경험하지만 해외에 나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젊을 때부터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사실 쭈뼛쭈뼛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AI가 이제 대두되고 있잖아요. 다들 이제 자기 AI 잘 안다고 하는 척 하려고 이제 굉장히 여러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얘기를 내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그런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 제안이 나와가지고 정책 그 결정자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 흔히 나오는 게 뭐냐면요. 기업에 가가지고 그냥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뭐 HBM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경쟁력이 뭐 저하된다 이렇게 가서 삼성전자에 가서 물어봤겠죠. 삼성전자에 가가지고 아니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잘 나가다가 HBM에서는 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할 말을 했겠죠. 어떻게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경영적 판단을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경영적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하이닉스에게 좀 뒤처지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게 뭡니까? 아, 그게 문재인 때 52시간을 해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당을 가리지 않고 52시간 노동 관련 규제를 풀어야지만이 반도체 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갖는다는 게 자연스러운 논리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있으면 좋은 거겠죠.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근데 생각해보면요. 하이닉스는 똑같은 규제를 받는데 왜 기술 개발이 있어가지고 속도가 더 빨라지고 삼성전자는 뒤처지기 시작했느냐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큰 부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게 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뒤처지기 시작한 건 대단한 일이고 근데 그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사유는 삼성전자가 몇 년 전에 경영적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권에서 많은 시간을 그거에 허비합니다. 52시간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특별 예외를 적용하느냐. 뭐 이그셈션이라고 이제 뭐 사실 영어 단어일 뿐인데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전 절대 아닐 거라 보거든요. 제 지역구에 화성에 삼성전자가 있어서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경영진에서 판단을 잘못하는데 어쩌라는 얘기냐. 이런 게 더 주류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이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제가 반박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또 주워 듣고 저는 반박을 해요. 하이닉스가 HBM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그 성과 낸 건 2018년부터인데 2018년에는 그 52시간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52시간 제도가 생긴 뒤에는 둔화된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돼요. 근데 HBM이라는 것도 제너레이션이 있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건데 2018년에 만든 걸 지금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정 기업의 편을 드는 듯한 논리 같은 것이 그냥 정치권에서 도그마처럼 전파되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언론까지 장악해가지고 기사에 맨날 나와요. 보면 뭐냐. 제가 국회 과방위에 있는데요. AI 산업을 진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GPU를 사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나와요. 뭐 다른 나라의 무슨 기업은 GPU가 2만 장 있는데 우리는 빨리 10,000장을 확보해야 된다.
근데 제 입장에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은 거예요. 만장을 확보하고 싶으면 만장치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만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급이 딸려가지고 수요가 폭증해가지고 너무 비싸서 못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가가 대신 사줘야 된다는 논리로 가는 건데 사실 국가가 사면 더 싸게 사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거 자체가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지금 이제 흘러가는 거다. 결국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래 뭐 AI 대박 내는 뭐 어떤 기업을 발굴하거나 이런 건 어렵지만은 만장 사주는 거는 적당히 언론 동원해가지고 계속 떠든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저는 굳이 말씀드리면요. GPU 뭐 몇천 장씩 쓰고 싶으면요. 아마존 AWC 서비스 이용해가지고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면 돼요. 좀 비쌀 뿐이지. 그게 없어서 연구를 못한다는 논리로 가가지고 이거부터 사야지만 연구가 되고 그러면 AI 강국이 된다. 이런 논리 같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AI 산업에 대해 논의되는 그 수준이에요. 예. 저는 지금 오히려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인재 유입과 유출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유출은 많을 수밖에 없고 유입은 있을 수 없는 나라거든요. 자꾸 우리가 뭐 기술 이민 같은 소리 하는데 기술 이민 할 사람이 실리콘밸리 가지 왜 테헤란로나 판교로 옵니까? 말도 안 통하고 임금도 더 적게 주는데. 외국인에게 뭐 애국심을 기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자꾸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해외 기술 인력을 도입해가지고 그럼 해외 기술 인력 오는 사람들은 실리콘밸리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는 거겠죠. 뭐 그거라도 괜찮다 소리는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결국에는 이 기술 패권 전쟁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인재를 어떻게 키워 올리느냐 외에는 답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갓 중학생이 된 친구들을 기술 인력으로 아니면 과학 인력으로 키워내는데도 엄청난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한다고 해서 10년 내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중학생들을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AI 과학기술 인력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한 15년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저는 드리는 거죠. 저는 GPU를 몇 장 사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GPU 몇 장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GPU는 돈 주면 줘요. 돈을 싸게 사는 방법은 없고 비싸게 주면 무조건 갖고 옵니다. 근데 GPU로 뭘 돌릴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 이준석이는 왜 그렇게 뭐 적이 많냐 이런 소리 하는데 저는 말 안 되는 소리는 그냥 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제가 당대표 할 때도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 보면 뭐 희한한 사람들 업자들 많이 옵니다. 뭐 메타버스를 해가지고 뭐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하면 젊은 유권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니네 당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제발 가라 그러고 꺼지라 그러고. 근데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 지도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런 게 중요해질 겁니다. 우리가 한정된 고도 성장기에는 몇 가지 그냥 돈 낭비해도 되고 이렇게 투자해서 안 좋은 결과 나와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올라가는 국면이었고 중국이 거대 시장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거기서 돈 빨아오면서 뭐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면은 이제는 한정된 자원으로 우리가 정확한 선택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선택 중에서 60%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60%의 확률로 오르는 종목을 고를 수 있으면은 우리는 워렌 버핏입니다. 60% 확률로 오른 종목 맞출 수 있으면 워렌 버핏인 것처럼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한 60% 이상 정도의 확률로는 그래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60%는커녕 40% 밑의 확률로 옳은 선택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아까 제가 보수 진영의 집단 광기를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관성 속에서 계속 잘못된 시행의 연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40%의 확률로 오르는 종목을 고르는 사람은요. 1년이 안 돼가지고 전자에서 날립니다. 60% 이상의 확률로 오른 종목 맞추면 워렌 버핏이 되지만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계속 시행이 누적되면은 그만큼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건데 저는 실제 그 지점에 왔다. 그럼 자, 교육에 있어서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진보교육관에 저는 약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제 친구들 중에 이제 판교에서 IT 업체 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뭐 창업자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의 대학 가는 인구가 한 해에 100만 명, 아까 학령 인구가 100만 명 정도에서 이제 몇 년 있으면 25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한 10년만 있으면은. 그럼 4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냉정하게 대학 정원이 각 대학별로 4분의 1로 줄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지금 호소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실제 개발자를 뽑아야 되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보다 학력 인플레가 너무 심해졌다. 이 말을 계속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요. 4배 정도 많은 인원에서 뽑힌 사람과 지금 4배 정도 적은 인원에서 뽑힌 사람이 같은 정원으로 학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이제 정확히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서강대까지 성균관대까지 갔을 사람들이 예전에는 몇 %였다 치면은 지금은 그 과거에 그냥 인서울로 갈 수 있던 사람은 다 그 정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학벌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부 다. 다수가 고학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지망하는 임금과 아니면 일자리가 눈높이가 확 높아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러면은 경쟁에서 치열하게 뚫고 올라왔냐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미스매치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본인들이 고용을 해보면은. 그리고 제가 한번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 서울대 수학과 교수거든요. 수리학과 교수인데 수학과 교수한테 제가 이랬어요. 야, 재작년에 물어봤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한다 그러는데 3,000명에서 5,000명을 늘리면은 앞으로 학령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수능 1등급이 4% 아닙니까? 그러면 이과가 한 절반 좀 넘어 55%, 60% 된다 했을 때 12만 명 중에 한 12만 명 중에 4%면 몇 명이죠? 4,800명이잖아요. 의대 정원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반농담적으로 야, 이제 서울대 수학과는 그러면은 2등급부터 오는 거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네.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걸 저와 제 친구는 체감적으로 압니다. 제가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서울과학고등학교 한 학년이 140명입니다. 140명인데 제가 정말 냉정하게 저도 그 안에서 성적이 한 40등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주 냉정하게 제 동기 친구들 중에서 얘가 진짜 나중에 10만 명을 먹여 살릴 만한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단한 기록을 남길 만한 연구를 할 것 같다라고 인정하는 제 친구는 한 10명 남짓 됩니다. 예, 진짜 얘는 진짜 학계로 가면 무조건 얘네는 대한민국 위해서 큰 거 하나 하겠다는 사람들이 한 10명 되고요. 나머지 이제 친구들은 가면은 교수하고 이렇게 다 선생님하고 잘할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얘는 진짜 초천재라 가지고 과거에 진대재 황창규 같은 사람 될 거야. 이런 사람은 한 학년에 한 1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진학한 걸 보면 저희 학교 1등이 연대의대, 서울대의대 이렇게 가가지고 사실 저희 140명 중에서 거의 나중에 의대 간 친구가 한 70명, 80명 돼요.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앞으로 반복되는데 서울과학고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공계 전체가 그렇게 돼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요. 지금 혹시 그거 아십니까? 혹시 지금 대한민국에 간호대 정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간호대 정원이 2만 명입니다. 학령 인구 20만 시대에 간호대 정원이 2만 명인 세상. 이게 대한민국이 과연 지향하는 미래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간호사 2만 명에다가 의사 5천 명. 거기다 여타 의료계 인력까지 해가지고 연간 2만 7천 명이 의료계 인력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20만 명 남짓한 이제 학령 인구 중에서. 저는 이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가깝고 저는 자꾸 일이 일을 만드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의대 증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아무리 이제 논리를 찾아보려 해도 논리가 안 나오니까 지금 이런 최종적인 결말이 나올 거를 계속 예상하면서 계속 지적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의 의사가 안 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 수를 과량으로 늘려버리면은 서울에서 못 버티는 의사들이 떠밀려가지고 지방에 가서 개업할 것이니까 지방 의사 문제 해결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낙수 의사론 같은 건데, 근데 이걸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의대를 확 늘려버리면은 의사들이 서울에서 경쟁해서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지방에 가가지고 산부인과 열 것이다. 천만에요. 산부인과는 무슨 수를 써서도 열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경남 산청군에 1년에 태어나는 그 아이가 20명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서 산부인과 열면 안 되는 겁니다. 낙수가 되는 뭔가잖아요. 서울에서 차라리 내가 다른 일을 하지. 그걸 밀려가지고 산청과 산부인과 열면은 크게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대통령이 완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에 으뜸 가는 게 뭐 의술을 펼치고 싶다, 뭐 인술을 펼치고 싶다 이런 거는 사실 내가 생각에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전문직으로 고소득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인데 그거를 망해가지고 지방 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방에 가 산부인과 여는 대신에 서울에서 피부과 여는 걸 선택하겠죠. 아무리 피부과 경쟁이 심해져도요, 지방에 가서 산부인과 하는 것보다는 돈 많이 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열겠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이걸 막겠답시고 그 의대 증원 찬성한 쪽에서 내민 게 뭐냐면은, 아, 그러면은 그 짓도 못 해먹게 간호사도 피부과 시술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 진영의 정책 담론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 간호사가 만약에 피부 미용 시술소를 열 수 있게 하고 레이저 쓸 수 있게 해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럼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미쳤다고 대학병원에서 갈굼당하면서 간호사 합니까? 나가가지고 바로 피부 미용 열지.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대학병원에 간호사가 또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보수가 적어도 정책적으로 유능하기라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키는 대로 아무거나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저는 요즘 대놓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방송에 묘사할 때 보수 진영을 멸망시키러 온 프락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는 철학도 아무것도 없고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의대 증원, 공공의료 확대 이런 거 전부 다 누가 하고 싶었던 거냐면 민주당이 20년 동안 하고 싶어가지고 미쳤던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참 기가 막히는 게 민주당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을 자기가 하다가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겠어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없었고 무엇보다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소한 어떤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아니면 어떤 제안이 올라왔을 때 51%의 확률로 맞는 걸 고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항상 틀린 것만 골랐던 거죠. 기가 막히게. 그럼 왜 그렇겠어요? 본인이 초반에 굉장히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당대표 모가지 날리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옆에 이제 가가지고 누군가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거였겠죠. 옛날에 중국 진시 황제가 죽은 다음에 2세 황제인 조고가 이제 황제가 됐을 때, 호해가 됐을 때 그 옆에 간신배로 조고가 붙어 있었죠. 환관인 조고가 붙어 있었는데, 호해가 나중에 이제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항우와 유방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진나라가 무너지게 됐을 때 조고가 배신해서 이제 호해 죽이러 갑니다. 그때 호해가 옆에 다른 환관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였으면 좀 중간에 나한테 얘기 좀 해주지. 네. 이렇게 나라 망해가고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지 그랬냐 그랬더니만은 그 환관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걸 말한 사람 다 죽었는데요. 네. 그걸 말한 사람 다 죽었고요. 저도 말했으면 죽었겠죠. 근데 정확히 그 고사에 있는 짓을 지금 보수 진영이 해왔던 거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몰락의 길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젊은 세대가 반응할 만한 것은 그 두 가지. 과학기술 패권 전쟁에서 적어도 올바른 판단을 50% 이상의 확률로 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글로벌 환경에 나가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글로벌 프로토콜에 맞게 정치 활동을 하고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게 되지 않을까. 지금 안에 아무리 많은 거는요, 지금 그 나머지 다른 문제들은요, 아무리 태클해봤자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가볍게 들릴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논란 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그런 몇 마디 어디에서 주워 들어가지고 하는 것들은 사실 크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대단하다 느끼지 않을 겁니다. 요즘같이 검색 잘 되는 세상에, 요즘같이 챗GPT한테 말하는 거 써달라고 하면 써주고 이럴 세상에 그런 어떤 지식 명마지 뽐내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크게 대한민국 지도자의 자질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나 새로운 정치 문화가 좀 태동해야 된다.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저에게 보수 진영에 대한 집단적 이해나 아니면 충성심 같은 건 없습니다. 예, 왜냐면 그거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제가 확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꾸 그분들은 보수 진영이 잘 되는 것과 애국을 동치시켜서 애국보수라는 말을 만들거든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이미 분리되어 버린 겁니다. 예. 애국과 이제 보수는 전혀 무관한 단어이고요. 근데 애국이라는 가치도 이제 아까 말했던 협박 이론으로는 절대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할 거다라는 걸 마케팅하려고 하는 이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글쎄요, 계엄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재명이 더 위험하냐 아니면은 윤석열이 더 위험하냐 해서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위험한 걸 보여줬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의 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재판 중인 것들이지만 보면은 뭐 돈 해먹은 거 유형, 그리고 한쪽으로는 뭐 볼 수 있는 게 뭐 협박하는 유형, 성남 FC나 이런 거 가지고, 아니면 뭐 이익을 유도하는 유형,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공직선거법 이건 뭐 게임의 그냥 반칙 같은 거니까 이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 계엄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엄을 터뜨린 진영으로 보이는 곳에서 이재명은 위험한 사람이야를 아무리 손가락질하면서 해봤자 젊은 세대가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보다는 비교 우위가 뭔지를 명확히 하는 게 좋고, 그거는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항목에서의 비교 우위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 군이 어떻게 형성될지, 그게 아마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은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하나 코멘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님이라고 예. 해도 될 것 예. 같은데, 대표님 앞으로 우리나라의 또 희망, 또 뭐 좁게 말하면 우리 보수의 또 희망,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인가 신문이나 어떤 TV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 한번 이렇게 좀 체험해 보는 게 어떤 분인가 한번 직접 스피치를 들어보고 네. 좀 느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제가 궁금한 점을 줬는데, 하나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건 네.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마이크로한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또 분석적이고 그런 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마이크로한 측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분석, 디테일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던 인터넷이나 AI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희망,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서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의 시대 정신이 뭔지, 시대 정신이라는 거, 하나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앞장서는 분이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 또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격변기에 빠진 우리 시대를 구할 시대 정신이 뭔지, 또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함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마이크로한 측면보다도 좀 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비전이 뭔지, 정치 지도자로서 그런 좀 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게 제 희망입니다.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뭐 큰 틀에서는 저는 대한민국을 지금 뭐 어떤 단어면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뭐냐 이거를 이제 한 단어로 규정해 주길 바라는데, 저는 지향점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놓인 현실이 절박한 생존 경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 이유는 저는 원래 프로그래머로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 일반적인 문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직군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이과 중에서도 IT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산성이라는 거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문서 작업을 하고 또 영업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 가지고 아주 무능력자를 제외하고는 능력 차이가 뭐 5배 이상 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IT 쪽에서 처음부터 이제 성장했던 사람들은 좋은 개발자와 나쁜 개발자의 생산성 차이는 최소 100배 이상 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의 위기라는 것이 대단한 거로 항상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원래 IT 직군에서는 그 생산성이 떨어진 사람 도태되는 게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모든 직역에서 그걸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바로 AI와 로봇의 등장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AI가 예를 들어 골조만 잡아주고 글 쓰라 그러면은 웬만한 뭐 자꾸 학교로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웬만한 상위 20% 학교에 있는 국문과 학생보다 잘 쓸걸요? 더 빠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럼 저는 과거에는 예를 들어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5배로 못하면 5분의 1의 연봉을 받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생산성이 AI나 로봇 밑으로 가는 순간부터 일자리의 취득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절박함 속에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생존해 나갈 것이냐. 국가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 기술의 선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 개개인은 굉장히 치열한 생존의 그런 그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맨 앞에 놓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이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뭐 로봇보다 뛰어나지고 AI보다 뛰어나지고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태의 시기를 늦추는 정도의 효과라도 지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도태의 수준이 굉장히 높게 대단한 게요. 판교에 가보면은 지금 원래 재작년까지만 해도 초급 개발자 연봉이 7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예, 그때는 그 코로나 시기 이후에 IT 붐이 있고 이래가지고 7천만 원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뽑지 않고 뽑아도 4천입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챗 GPT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서비스에서 코딩 어시스턴트 서비스 때문에 초급 개발자의 수요가 없어졌습니다. 깔끔하게 없어졌습니다. 초급 개발자 뽑아서 가르쳐가면서 시키느니 그냥 코딩 어시스턴트 써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실업이 예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량 실업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존 경쟁이라고 제가 그 키워드를 잡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더욱 대한민국이 이제 이상한 데는 돈 쓰고 이상한 데 시간 쓸 여력이 없다는 생각을 해서 그 절박함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얘기해도 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랬던 지적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저는 25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 25만 원 정책이 과거 코로나 때 나왔던 100만 원 지원금이라는 것보다 더 지지세가 적게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 봅니다. 받아봤더니 좋은 거 없더라.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100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안경 사고 무슨 고기 한번 먹고 이런 거는 경험해봤는데 그랬더니만 돈이 풀려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분위기긴 했지만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내 월세랑 전세값이 그 이상 오르더라. 이 경험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 받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0만 원 받은 다음에 내 월세가 10만 원씩 오르면 똔똔 아니냐. 그런 인지를 이제 하는 것이고 이번에 25만 원 풀어봤자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다라는 걸 아는 거죠. 잠깐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대중적으로 인지하는 거고 두 번째로 민주당의 경제정책이 고루하고 계속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원래 세계적으로 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가까이 2008년쯤 됐을 때 무슨 조류가 있었냐면은 12년인가요? 그때 2012년쯤에 무슨 조류가 있었냐면은 그 미국의 버니 샌더스라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 버니 샌더스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 월가를 점령하라 뭐 이런 구호랑 같이 해가지고 내세우는 아이템이 뭐였냐면은 1대 99 이론입니다. 1이 99를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1을 털어가지고 99를 지원하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이전 소득으로 세상을 뭐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고, 그러니까 1에게 많은 증세를 하고 1에다 많은 부담을 씌우면은 99가 잘 살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 사실 이게 미국에도 횡행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거기에도 파생돼가지고 뭐 또 기본소득까지 이제 가게 된 건데 이 모델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안 먹히는 겁니다. 왜냐?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수치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1한테 얼마나 뺏어야지만 99를 먹여 살 수 있는 거냐. 답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남의 걸 뺏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게 훨씬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경험적으로 그게 나 별로 잘 안 되더라는 생각 하는 거 25만원처럼. 그러면은 저 사람 뜯는 거에 대한 관심보다도 나 잘 되는 거 빨리 얘기해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담론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거 결정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그 금투세 논란입니다. 금투세 논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성준 의원이 처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5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난 사람에 대해 가지고 과세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주식으로 벌려고 그러면은 꽤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주식 잘하는 사람, 그럼 주식 잘하는 사람 거의 99%는 갖다 박는데 그 돈을 버는 사람이면 그 사람 과세해도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의 입장은 이거였죠. 아니 그런 돈 잘 버는 사람 과세해가지고 그 세금 물리겠다는데 왜 그 맨날 주식을 까먹고 있는 젊은 세대가 난리냐.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원인은 간단하죠. 저 사람이 세금 뜯기는 건 관계없고 저 사람 세금 뜯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그 투자자들이 이탈해가지고 내 꼴랑 100만 원 가진 주식 떨어지면은 민주당 안 찍어 이거 된 거예요. 거기까지 논리가 가는 거예요, 이제. 니네가 그거 돈 뜯어가지고 복지라는 거 해보니까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거 관심 없고 니가 저 사람들 건드려가지고 나 꼴랑 100만 원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90만 원 되면 니네 절대 안 찍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민주당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 1000만 원 털겠다는데 니 10만 원 떨어질 가능성 때문에 안 된다고? 당연히 안 하죠, 이 젊은 세대는. 예. 그런데 그걸 계속 민주당이 그런 비슷한 걸 내세우면서 경제 정책 면에서 이제 좀 약간 소구력이 없는 상태로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엔비디아 GPU 2만 장을 사자 뭐 이런 얘기 막 계속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뭐 2만 장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2천억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 2천원짜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4인 가족 기준으로 대한민국 가정이 한 집당 10,000원씩 내야 되는 거 내려고 그러면 안 내긴다 그럴걸요? 나한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젊은 세대의 진화가 정책 짜는 데 있어 굉장히 민주당도 단순 퍼주기식으로 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젠더 이슈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PC주의에 관한 이슈들도 자기들 관성대로 얘기했더니만 젊은 세대가 크게 반발하는 게 계속되니까 이제 조심하잖아요. 최근에 민주당이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사실 민주당이 그거 선거 때마다 계속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뭐 박원순 시장은 페미니스트 시장 선언하셨고 그리고 뭐 다 그런 거 하시다가 이제 사고가 터지니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게 득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젊은 세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런 시점이 온 거죠. 예. 네, 여기 한 분, 두 분 이렇게 하는 예.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마이크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세대 교체에서 정치 586 세대에 대한 장단점을 좀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몰아서 할까요? 네, 그렇게요. 예. 질문 2개 받고 우선 예, 그럴게요. 예. 켜지는 거 아니에요? 안 켜지는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죠. 뭐 들리니까요. 네. 안 그냥 돼요.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 마이크가 안 되니까 그냥 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 기본적으로 법치국가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가보면은 죄는 짓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이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법치주의에서 법치국가에서 경계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문제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말씀해 주시고 모두 두 번째로는 모두의 경제, 안보, 교육, 그리고 교육 예. 세 가지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이 자체만 가지고도 몇 시간 이야기해도 끝이 네. 없는데 그 중에 경제에 대해서는 보면은 이 지금 현재 노조가 전부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기업에는 이게 노조 활동들을 하는데 민주노총이 들어가는 회사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현대제철 같은 데는 이게 성과급 2천만 원을 주는 거 이거는 거부하겠다. 더 내놔라. 그 현대 자동차 수준으로 내놔라. 이래가지고 그 고집을 부리니까 회사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회사 문을 닫아버렸다. 네. 이런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민주노총의 이거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라 정치 투쟁화하고 있는 단체로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경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고
정치권 이게 위반하는 층에서도 주 52시간제 이거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해야 국제 경쟁력도 생기고 할 텐데 여기 꽉 묶어놓고 이게 여지부동으로 해놨더니 이게 진짜 연구하고 뭐 해가지고 이거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될 그런 분야에서 도저히 박차고 나갈 수가 없다.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예. 우선 586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치 세력으로서 그들의 경험이 지배하던 시대와 지금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때 예전에 본인들이 잘했던 걸 계속하려는 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시위하고 이렇게 했던 관성 속에서 저는 매력적인 걸 못 느낍니다. 그래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범야권으로 이제 저희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또 이제 그런 정당들과 그런 586 세력이 주축인 정당들과 같이 활동을 할 때도 있는데 행사만 가도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행사만 가도 자기들끼리 막 깃발 세우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꼭 노래를 불러요. 기타 치면서. 근데 젊은 세대 이런 거 진짜 극혐합니다. 가보면은. 저도 이제 나이 40대 가지고 젊은 세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가면 다 같이 노래 부르죠 하고 기타 친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민중가요 같은 거 부르고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들의 작은 성 속에서 트렌디함을 잃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 세력으로서 이제 내려가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제 뭐 이런 말을 좀 드리게 되면 그 세력의 누군가가 국회의장을 한다는 거는 이제 황혼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586 세력은 정치에서 이제 조언자와 원로의 역할로 이제 서서히 넘어가게 될 것이다. 민주당도 70년대생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역할을 좀 기대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노조 같은 경우에는 뭐 노조가 원래 그 노동 조건을 가지고 투쟁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은 그 정도가 과하면은 자기 회사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체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수화학단지나 아니면 이런 곳, 지금 포항 철강단지 이런 쪽은 이미 사실상 직장 뭐 내려앉기 직전이라고 인식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이번에 좀 무리한 요구를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장 폐쇄한 거로 보이는데 의외로 지금 젊은 사람들은 또 냉정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는 서울의 예를 들어 일부 금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판교의 IT 기업 중에서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민주노총 탈퇴하고 다른 노조로 옮겨가자 또는 우리 자체 노조를 결성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민노총 어차피 조합비를 내잖아요. 많이 내잖아요. 근데 그거 한 대에도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조합비 내가지고 민주당 정치 투쟁하는데 돈을 보태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이게 거기도 쇠락기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건 제가 맞는지 아닌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민노총 회계보고를 투명하게 하고 공개하라는 그 규정이 생기면서 민노총이 예전보다 돈을 잘 못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듣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누군가의 주장인데 뭐 탄핵 찬반 집회에서 찬성 집회 쪽이 지금 세가 적어 보이는 거는 그런 자금이 안 돌아서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언론인 한 분이 하시는 걸 봤는데 사실 민노총도 과거처럼 그렇게 정치 투쟁에 자꾸 돈을 집어넣는 그런 의심을 받아가지고는 젊은 세대가 완전 배척할 겁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쓰인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걸로 정치 세력화하고 그 서울의 상경 시위하고 이런 데만 쓰인다 그러면은 바로 그거는 배척당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준석 의원에 대한 높이는데 기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전에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 대선에서 우리 이준석 의원의 역할은 대체제와 보완제 사이 그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범보수 원샷 또는 투샷 국민 참여 경선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단일화라는 것은 이기는 단일화만 의미 있는 것이고 지는 단일화는 하면 바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9할 이상의 확률로 지는 단일화를 하면은 그런 생각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저한테 단일화 하자고 하면 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없을걸요? 조건이라는 게. 없을 겁니다. 뭐 당대표도 해본 사람인데 뭐 제가 당대표 뭐 해보고 싶지도 않을 테고. 뭐 다른 이빨린 소리는 어차피 신용거래가 안 되니까 지금 한번 뒤통수 맞은 입장에서 받을 이유도 없고 또 한편에 더 말하면은 그럼 이제 또 쓸데없는 소리 뭐 애국심 같은 소리 할 텐데
제가 애국을 해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애국하는 거지 꼭 그들이 생각하는 애국을 해줄 필요는 없고 제 경험상 그러니까 별로 협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는 합치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두려워서 하는 단일화라는 이런 얘기나 이런 거는 저는 좀 불명예스러운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한 일주일 사이 어떻게 움직이냐 되게 중요할 거라 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지금 뭐 폭동을 일으킨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완벽하게 국민의힘이 절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당에서 뭐 잘라낸다는 각오로 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게 국민들한테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신 뒤에는 그 자유한국당으로 뭐 해보려다가 한 3년 동안 죽을 고생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지옥 맛을 보고도 또 지옥 맛을 보겠다 그러면은 피해 있는 게 정답이고. 예.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죠. 어떤 결론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예. 마무리 발언 좀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이걸로 해도 될까요? 예, 그렇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